아이 걸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미스 뿅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딱 걸리네.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그 버킷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 버킷리스트는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 사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한테 뭐 여행은 뭐 답사죠. 답사인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뭐냐면 걸어서 동쪽으로 가서 드디어 바다를 만나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꼭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뭐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꼭 한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한번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걸어서 동해바다를 그 동해바다에 내 발을 아마 그때쯤 되면 물집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제 발은요. 그죠? 거기 그 짠 소금물 그 동해바다에 발을 담그고 한번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 시간. 같이 가실라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은 이렇게 누군가를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우리 역사 속 여행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총과 릉의 차이는 뭘까요? 감독님, 총과 릉의 차이. 예,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총과 릉의 차이는 뭐냐면요. 총은 그 무덤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유장품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무용총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고분 벽화 중에서 무용, 춤추는 무용,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무용총 이렇게 붙인 거예요.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릉이라고 붙일 때는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무령왕릉, 무령왕 주인을 알고 있으니까 릉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상식으로 하나 알고 계세요? 바로 그 고분입니다. 자, 그 고분 한번 갈 텐데요.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참 유사해요. 이건 뭐 앞에서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 이유는 뭐다? 그 지배층의 계통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로 연결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문화 유산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고구려의 그 고분 형태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고구려에서는요. 어떤 무덤이었냐면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이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그 무덤 형태가 바로 장군총이 되겠습니다. 장군총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돌을 쌓아 올린 거예요. 쌓아 올린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이즈, 스케일, 고구려에서는 스케일 장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 비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6.39m, 무게는 37톤이야. 아니 비석이 그 정도면 그 뒤에 있는 무덤은 어느 정도일까? 이 고구려분들 스케일 장난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장군총이 아마도 광개토 태왕의 그 무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돌무지 무덤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이제 무덤 형태가 바뀌어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 굴식 돌방 무덤, 자, 어떤 형태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무덤 형태는요, 이렇게 쭈쭈쭈 들어가서 출발하고 이 복도가 있고 복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그 지붕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지붕 형태를 우리는 모주림, 그러니까 모서리를 줄여나간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고구려 이 고분 양식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어떤 방식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입구가 있고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요 복도 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 자, 요게 지금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여러분들,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입구가 있다 없다? 입구 있잖아요. 그죠?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고 복도가 있으니까 이 복도에다가 이제 벽화를 그린 거예요.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있습니다.
예,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방이 있고 여기 이제 관이 놓여져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굉장히 부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입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도굴이 너무 쉬워요. 이 도굴꾼들은요, 그냥 막대기로 쭉쭉 찔러보면 어디가 입구인지를 아주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문화유산들을 다 싹쓸이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굴꾼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가 욕 나오는데 이게 방송인가 제가 욕을 못할 뿐이지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문화유산을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역사의 타임캡슐, 즉 역사의 시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지워져 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복원이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하더라도 도굴꾼은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너무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죠? 예, 그래서 없어요. 고구려 문화유산들이 다 도굴되어가지고 남아 있는 건 그래서 벽화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 뭐 각저총이니 무용총이니 뭐 이런 어떤 그 이름들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 그런 형태다. 이게 지금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 형태를 여러분들 백제도 그대로 따라와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상에 비슷한 어떤 그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돌무지 무덤이요 그대로 따라와요. 그대로 따라와요. 똑같아요. 네, 초기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무덤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바로 석촌동 고분을 들 수 있습니다. 석촌동. 여러분들 백제는 여러분들 어디를 배경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출발하는 그런 나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석촌동 여러분들 서울에 이 복잡하고 이 사람 많고 땅 귀한 곳에 진짜 이렇게 큰 무덤이 있을까?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한 뼘의 길이가 거의 한 50m.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운동장에 반 사이즈 되는 그 무덤이 있단 말이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여러분 봐봐. 운동장을 쫙 가로질러야 되는데 그 반 정도 되는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백제 무덤이에요. 제가 볼 때 근초광 무덤 같아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이거를 보려면 옆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봐야 돼, 스케일. 그래서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에 가시면 자이로 드롭 있죠? 그 자이로 드롭을 타고 올라가시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이로 드롭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굉장히 많더군요. 이거 보려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올라가는 것이죠. 자이로드를 타고 올라가면 이게 딱 멈춘다? 멈추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그때 봐야 돼. 눈 크게 뜨고,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크게 뜨고 밑에 보면서 석촌동 고분이 어딨나? 석촌동 고분이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 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롯데월드 가서 자이로드롭 타시고 석촌동 고분 찾아보기 숙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놓쳐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대단한 무덤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이렇게 돌무지 무덤의 형태는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돌무지 무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똑같이 이렇게 굴식 돌반 무덤의 형태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덤 말고 또 다른 형태의 무덤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벽돌 무덤이 있다는 얘기예요. 벽돌 무덤.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이 문영 왕릉이 되겠죠. 이 벽돌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이 남조와의 어떤 그 교류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벽돌식 무덤이 이게 중국 남조의 어떤 형식 스타일이거든요. 이걸 지금 따왔다는 얘기는 중국과 그만큼 이 백제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이 백제의 선진문화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외국과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교류 속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구분 봤고요. 그 다음에 신라를 볼 텐데, 신라는요 달라요. 고구려 백제가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있지만 신라는 달라요. 자, 어떤 무덤이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예요. 덧널 무덤의 형태더라.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대표 중에 바로 천마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어떤 무덤이냐면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관이 하나 있어요. 자, 관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관이잖아요. 이걸 널이라 그래요. 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덧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을 더 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더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누워 있겠지.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는 뭐 부장품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그릇이나 뭐나 이런 뭐 금은 보화들이 쌓여져 있겠죠. 그리고 돌을 쌓아 올려요.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요. 예,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립니다.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흙으로 덮어요. 이런 식으로. 예, 돌무지 덧널 무덤.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버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입구가 있다 없다. 입구가 없죠. 그냥 저렇게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보니까 입구 없어요. 그러니까 벽화를 그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벽화를 그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굴이 쉽다 어렵다. 도굴이 어려운 거예요. 도굴이 어려운 거예요. 예, 이런 어떤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는요, 뭐 금관이며 뭐 이 벨트, 이 금으로 만든 어떤 금대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도굴이 어려워요. 도굴이 어려. 이거 거의 뭐 도굴하려면 거의 뭐 이거는요, 거의 포크레인 갖고 와야 돼요, 이건요. 그러니까 뭐 그건 거의 발굴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덕분에 이런 어떤 그 특징들 때문에 이 신라의 어떤 문화유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서 박물관 가시면 신라의 문화유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참 신라 그러니까 경주에 가시면 이런 무덤 있잖아요. 대릉원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너무 멋있다. 요즘 경주가 너무 이게 뭔가 로맨틱해졌어. 예. 특히 여러분들 밤에 야경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예. 특히 이 무덤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 이게 조명을 쏘아요. 이게 같이 그냥 그룹으로 있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그 밤에 그 푸르름이 그 조명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너무 멋있어. 그런데 그 앞에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밤에 야경 비치는데 그 무덤 앞에서 차 한 잔 마셔보세요. 이거 정말 끝내준다. 너무 멋있어요. 예. 경주의 밤은 여러분 이래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이에요. 경주의 밤에 여러분 숙소에 계시면 안 돼요. 경주는 오히려 밤이 돼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밤에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무덤을 보면서. 근데 무덤을 보면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이게 진짜 봐야 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바로 그 돌무지 덧널 무덤. 네. 옛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모습들, 삶과 죽음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힐링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돈도 벌게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로 와요. 통일신라로 오면 이게 아마도 이 굴식 돌방 무덤이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그런 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신라로 오면 바뀌어요. 이 통일신라도 이제 넘어오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 신라의 그 대표적인 무덤이 있다면 바로 김유신묘.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김유신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유신묘 같은 경우에는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호석을 이렇게 둘러놔요. 예, 호석을 이렇게 둘러놔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 호석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위에 이렇게 흙을 덮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조각들이 새겨져 있어요. 뭐 왜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 신상 있잖아요. 그 12지 신상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지 신상, 12지 신상의 그런 호석들 지키는, 보호할 호자, 지키는 어떤 그런 돌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무덤 하나만 갖고도 참 많은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개통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무덤, 뭐 제가 가볼 수 있는 무덤이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경주에 갔을 때 옛날에 참 이게 지금 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했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아니 어떻게 여기를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서 왜 엄청 크니까 그 황남대총 막 이런 데 올라가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쁜 거야 이거 완전히. 문화재를 파괴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때 나만 굴른 게 아니었어. 우리 집단적으로 다 굴렀거든. 이게 참 그 당시에는 참 이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예, 지금은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 어쩌건 이제 그런 어떤 기억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 어떤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호 인식들이 지금 적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추억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주에 가시면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 과학과 건축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에는 이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자리 같은 거. 특히 이제 이 고분 벽화에 보면 그런 별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별을 그러니까 잘 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조선시대에 조선에 그 천상열차 야지도라는 게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별자리들 다 기록해 놓은 건데 대단합니다. 진짜 엄청난데 놀랍게도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요, 바로 이 고구려가 만들어 놨던 그 별자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구려는 이 별자리 보는 그 과학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철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칠지도.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정말 그 자신감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죠. 칠지도는 지금 일본에 지금 가 있죠. 일본에 가 있는데 어쨌든 일본과의 어떤 그 교류를 보여주는 근거. 이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 바로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을 보는 어떤 그런 기술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뭐니 해도 첨성대죠. 이 첨성대는 밤에 봐야 돼. 밤에 어쩜 이렇게 불빛을 잘 조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밤에 나오셔가지고 그 월지부터 안압지라고도 하잖아요. 그 월지부터 한번 걸으셔가지고 이 첨성대를 통해서 그 대릉원 이렇게 걷고 나오시고 그 대릉원 쪽, 그러니까 이렇게 쭉 걷고 나오시면 이 첨성대 쪽에 또 이제 돌멩이 던널 무덤들이 있어요. 가시면 그쪽에 이제 카페가 있으니까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계속 걸어왔으니까 힘들 거 아니야. 딱 앉으셔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 아주 좋은 야경 코스 하루가 만들어지니까 여기 이어지는 코스예요.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 능력검정은 합격! 하면 한번 꼭 가보기. 너무 좋겠다. 네. 자, 이 첨성대 여러분 알겠지만 이 첨성대와 관련 있는 왕은 또 누굴까요?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이면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바로 반전, 바로 발상의 전환 그 시기 643년 황룡사 구축 목탑, 황룡사 구축 목탑도 그리고 첨성대도 바로 이 선덕여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별을 보는 어떤 기술들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가야. 진짜 이 뭐 철을 다루는 기술의 지존 하면 그 가야입니다. 가야입니다. 네. 가야 하면 이제 철갑, 이 철로 모든 걸 다 하죠. 그래서 뭐 덩이쇠. 이런 것들이 지금 갖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금동관도 있어요. 금동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유산들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대성동과 지산동. 여기서 이제 이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돼요. 이 대성동 같은 경우에는 금관가야와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 고령지역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철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가야 최고의 어떤 그 철 다루는 기술, 이건 정말 최고였다. 이건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를 빼고 삼국시대? 이건 좀 이건 좀 당황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학 기술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로 옵니다. 통일신라로 오면요, 이제 우리는 종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바로 이 상원사 동종이 있습니다. 상원사 동종은 이제 성덕왕 때. 이 성덕왕 때 이제 만든 건데요. 상원사 동종의 역사적 의의를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이다. 라는 역사적 의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근데 멋져요. 특히 저는 이 상원사 동종을 보시면 그 위에 용이 이렇게 딱 붙들고 있거든요. 어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꽉 붙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완성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참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이제 비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만들어진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상원사 동종을 보기 위해서 내가 미쳤지. 그 밑에서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차를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옛날에 한번 뭐 멀겠어? 라고 해서 한번 걸어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상원사 동종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올라가면서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멀구나라는 걸 알고 가면 가까운데 멀구나라는 걸 모르고 가버리면 이거 진짜 하염없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 늘 그러잖아. 이제 다 왔어. 이런 새빨간 거짓말. 다음이 뭘 다 와. 아직도 한참인데. 그런 여러분들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이게 멀지 않다는 느낌을 내가 분명히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맨 처음 뭣도 모르고 갈 때는 진짜 끝도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 사실 상원사 절 자체는 그렇게 느낌이 이렇게 빡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죠? 동종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래서 아마 그때 더 이게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지만 뭐 현존하는 최고의 동종 한번 보러 가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 이 종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동종 이 종은 뭐냐면 부처님의 목소리예요. 네, 부처님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서양의 종하고 우리의 종하고 좀 달라요. 서양의 종은 알림이야, 알림 표시야. 몇 시야 또는 뭐 밥 먹어 뭐 이런 그 소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소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어떤 소리를 내는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동종은 뭐냐면 이게 부처님의 소리를 넓게 아주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내야 되니까 가는 소리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웅장하고 굵고 굉장히 스케일이 있는 어떤 그 소리를 내야만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동종을 때리면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쿵 요 소리, 요 울림 하는 소리. 요게 또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서양종과의 어떤 차이점. 서양종은 땡땡땡땡땡땡 찡찡찡 요런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쿵 가는 요런 효과음이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참 멋져요. 예, 그 소리를 또 소리 한번 빠져버리면 이렇게 끝내주는데. 근데 그런 소리 요즘 못 만들더라고. 옛날 사람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을 집어넣고 같이 그냥 삶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도 안 돼. 어쨌든 그 이야기에 전해진 게 바로 이 에밀레. 그래서 너무 슬퍼서 에밀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종. 이게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이다라는 건데 이 에밀레 종은 지금 경복궁이란다. 경주 그 박물관에 가시면 딱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정면에 놓여져 있는 종이 바로 이 에밀레 종이 되겠습니다. 진짜 이 에밀레 종의 소리는 정말 최고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과학기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볼 텐데, 제가 발해 하나 묘를 하나 놓쳤어요. 묘를 하나 놓쳤습니다. 요쪽 위쪽에 고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발해를 가시면 여러분들 어떤 묘를 보셔야 되냐면 이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있습니다. 정혜공주묘와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그 정효공주묘가 있어요. 정효공주묘가 있어요. 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왜 그 발해 왕 중에서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중국과의 어떤 친당 정책을 추진했던 왕이 누구예요? 무왕? 무왕은 막 싸우는 왕이잖아요. 문왕입니다. 바로 이 문왕의 딸들이에요. 이 문왕의 딸들입니다. 딸들인데 독특해요. 이 정혜공주 묘하고 정효공주 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 문왕 때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고구려의 모습과 중국의 모습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정혜공주 묘 같은 경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굴식 돌방 무덤 형태고요. 이런 것도 이제 고구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그 돌사자상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돌사자상. 예, 발해의 어떤 문화유산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묘고요. 정효공주 묘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벽돌무덤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벽돌무덤 구조는 어느 나라? 예, 중국의 예, 무덤 양식이다라고 해서 요것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예,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았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왜 고구려가 이제 발해가 고구려도 계승했고 당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같이 있는 내용들 요것과 또 하나 첨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제 이제 과학 봤고요. 자, 이제 건축 기술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만들었던 건축 기술 뭐가 있냐면 뭐 사실 제가 이거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고구려라든지 백제는 제가 건너뛸게요. 신라로 바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로 와보면 황룡사 배웠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은 어느 왕 때였다? 네, 바로 선덕 여왕이었고 황룡사는 어느 왕 때였다? 예, 진흥 왕 때였다라는 거 이거 앞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절토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앞에서 한번 꼭 가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신라로 와볼 텐데요. 이 통일신라에 만들어진 건축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여러분 꼭 가셔야죠. 경주 가시면 바로 동궁과 월지가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가 있겠습니다. 동궁과 월지 이걸 우리 이제 안압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압지. 네,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가가지고 봤더니 뭐 기러기와 뭐 기러기 앞자거든요. 뭐 이런 것들 새들이 농인하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안압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건 간에 동궁과 월지 그다음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 여기도 야경이 정말 끝내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주의 밤은 안압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첨성대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무이 덧널무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코스를 제가 설명드렸죠. 밤에 특히 가을, 가을 너무 좋아요. 선선한 바람 불 때 이렇게 움직이시면 정말 최고가 아닐까. 봄도 좋고요. 봄엔 또 여러분들 경주의 벚꽃이요 정말 흐드러집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사진 찍으면 이건 그냥 눌러만 줘. 눌러만 주면 그냥 인생샷 나와.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가고 싶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 경주 쪽은 제가 촬영이나 또는 뭐 관광공사나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료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혹시 여러분들 가이드 하는 어떤 프로그램 있으면 빨리 신청하세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의 과학, 건축, 남북국의 과학과 건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외국과의 교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류는 지금도 우리도 하고 있지만 옛사람들도 역시 많이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고요. 이 당시는 중국에서 우리 쪽에서 그리고 일본 쪽으로 향하는 어떤 그 문화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문화의 방향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 문화적 색깔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문화의 방향이 이렇게 뭐 중국 쪽에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일본 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일본의 문화보다 우리 문화가 더 우수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자고요. 이거 정말 싸구려야.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각 나라들은, 각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모습들 속에서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우수하고 뭐가 뒤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싸구려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각 나라의 어떤 문화 그 자체를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류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진짜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일본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는 특히 이제 일본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일본의 이게 우리의 어떤 삼국시대의 문화가 영향을 미쳤던 그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서는 그 아스카 지역, 아스카 지역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삼국의 어떤 그 세례를 많이 받아요. 문화 세례를 많이 받는데 그 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역시 삼국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문화들 중에서 정말 이건 쌍둥이네 완전히 똑같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동. 우리나라 그 금동
여러분 앞에 설명드렸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그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는데 와 정말 이건 쌍둥이야. 똑같은 이 일본의 국보 1호였던 적이 있죠. 바로 그게 뭐가 있냐면 목조 나무로 만들었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있습니다.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요거는 이제 일본에 가시면요, 그 고류지라고 하죠. 고류지라고도 하는데 이 고류사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전 정말 문화유산을 보면서 그 감동의 이 감동의 어떤 기분이 막 물밀듯이 밀려드는 거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류사에서 봤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내 앞에 있는 이 미륵보살이 마치 살아서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느낌?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조명이며 뭐며 이게 정말 신비하고 아주 그윽하고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대단합니다. 전 사실 그거 보고 그래 이거야. 부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부처님은 절에 계셔야죠. 근데 우리나라 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에서 박물관에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고류사에 있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상 보고 반가사유상 우리나라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상이 사찰이 있어야 된다. 사찰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부처님은 절에 계셔야죠.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이 고류사에서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앞에서 거의 1시간을 제가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오는 일본인들 모두가 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려는 게 아니라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두들 다 이 반가사유상을 보면서 사색하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독특한 그 분위기였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만 이건 금동으로 만들었고 이건 나무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 금동이니까 더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으면 우리가 더 잘 만드는 거야.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은 나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삼국의 어떤 교류를 정말 한눈에 그냥 확실히 쌍둥이에요. 쌍둥이. 완전 쌍둥이에요.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근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인 교류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담징하면 여러분들 왜 금당벽화, 호류사의 그 금당벽화 기억나시죠? 바로 금당벽화. 기억나고요. 이 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기도 해요. 와우. 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학자분께서 아베, 일본 총리 아베의 아들의 스승. 아니 일본 왕. 거기 일본에서 천황이라고 부르니까 그 천황의 아들의 스승.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담징, 해자 이렇게 아주 많은 교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고구려 문화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구려의 그 수산리 고분벽화가 있어요. 이 수산리 고분벽화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여성분들이 입고 있는 스타일, 패션 이런 것들이 일본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카마스 고분벽화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대로. 다카마스 고분벽화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한류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원조 한류라고 보시면 돼요. 원조 한류가 바로 이 삼국의 문화에서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기, 왕인, 왕인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노노나 천자문 이런 것들 전달했던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백제 여러분들 그 사찰
백제 사찰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지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남한에 있는 게 없어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일본 가서. 예. 일본에 가서 유명한 사찰들을 보시면, 지금 역사가 깊은 오래된 사찰 보면요, 대부분 다 백제인들이 와서 또는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이 바로 백제 시대 사비나 또는 어떤 웅진이나 여기 있었던 절이 어떤 모양일까? 일본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거의 그런 모습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그 당시 어떤 그 절들을 백제가람, 가람이 사찰,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제가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제가람. 이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것들을 또 전달을 시키냐면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축제술. 야, 놀자, 축제하자, 이게 아니라 제방 쌓는 거예요, 저수지.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들이 만든 것을 우리는 그들은 한인의 연못이다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축제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입니다. 가야는 여러분 진짜 당시 일본의 그릇 있잖아요, 그릇. 이 당시는 다 그릇이 톡이야. 흙으로 만든 거야. 흙으로 만든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흙으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국을 담아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스며들겠지. 그 그릇에 스며든다고요. 그죠? 얘가 물르면 안 되거든요.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주 흙의 원래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에서 구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 1000도 이상 되는 어떤 그 기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야가 뭘 잘해요? 쇠 만드는 기술, 그 쇠를 녹이는 기술, 이런 게 뛰어난다. 그러니까 불 다루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토기도 고온에서 구울 수 있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국을 담아도 스며들지 않는 것이죠. 와, 이거 여러분 최고 아니야?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신혼 살림을 시작할 때 그릇이 있는데, 이야,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독특한 그릇이더라고요. 그릇이 되게 가벼워. 가벼운데 깨지질 않아. 아직도 그 그릇 쓰고 있어요. 결혼 때 샀던 그 그릇이 깨지질 않아.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그릇의 소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고는 저는 정말 너무 신비로웠어요. 옛날 그릇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닦다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깨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제가 손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투르륵 하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안 깨져. 이야, 이게 그릇이 주는 이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일본인들이 바로 이 가야인들이 만들었던 그 단단한 그릇, 국이 스며들지 않는 그 그릇 딱 받았을 때, 와, 대박이다. 나 그 느낌 뭔지 안다니까. 대박이다. 와,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걸 세끼라 그래요. 세끼. 발음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세끼. 끼가 뭐냐면 그릇 기자야. 그릇 기자. 쇠는 뭘까? 쇠예요, 쇠. 쇠처럼 단단한 그릇 세끼. 세끼. 라고 불렀던 겁니다. 저는 세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예, 그래서 가야인들한테 불나는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달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의 어떤 그 문화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통일신라로 오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문화들이 좀 하쿠호 문화에 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하쿠호 문화. 이건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본 말고도요, 또 다른 나라들과의 또 교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역인들과의 어떤 그 교류들도 많이 있어요. 일본 말고 서역인들, 중앙아시아나 이쪽 여기 아랍 쪽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외의 지역들과 어떤 교류의 어떤 그 근거들이 뭐가 있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요.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그 아프라시압이라는 궁전이 있어요.
아프라시압에 있는 그 궁전, 이 벽화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때 이제 그 신문 기사 뜨는 거 아니야?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딱 그거야. 아니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 궁전을 벽화를 이렇게 보는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고구려 사람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참 재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교류를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또 서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신라를 한번 볼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페르시아와 관련된 그런 보검, 박보검은 아니고요. 네, 그냥 보검, 보석이 박힌 검.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유리잔, 유리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이 서역인들이 많이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서역인들과 어떤 교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그 각저총이라고 있어요. 각저총. 이 각저총을 보시면 이게 각저가 뭐냐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딱 누가 봐도 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렇다면 그 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교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처럼 통일신라에도 있어요. 이 통일신라에 보시면 그 원성왕릉이 있습니다. 원성왕. 여러분 원성왕 하면 독서 3품과 기억나시죠? 그 원성왕릉이 있는데 이 원성왕릉을 우리는 괴릉이라고 합니다. 괴릉. 여기에 무인상이 있어요. 무인상. 이걸 지키고 있는 무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무인의 얼굴이 딱 보면 이건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곳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은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 문화 파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나라의 문화가 우수하고 뒤떨어지고 이런 어떤 관점들을 이제 내려놓으시라. 각 지역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동, 그 시대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문화였습니다.